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 공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선 항상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는데요. 이에 TSMC 주가가 4.3%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총 1위인 엔비디아 역시 1.7%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이에 비트코인 역시 10%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7만 달러, 지금 오늘 새벽에는 8.8만 달러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리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27,200개에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5%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중국의 원유 수요 우려감에 지금 유가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도 3.3%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배럴당 68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도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상승하면서 44,000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0.1% 올라서 6,000포인트 선을 웃돌았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는 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4,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 6,000선 돌파해냈습니다. 나스닥은 장 막판에 약보합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은 재앙군인의 날을 맞아 쉬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구성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2.54% 하락한 5,156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월분 WTI는 달러화 강세 속에 이틀 연속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배럴당 68달러 선, 다시 60달러대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기술주들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애플 1%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장에서는 1.6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쟁,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TSMC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영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 테리 스미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과 자본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실적이 없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지난 5일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다며 AI 시장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의 우려는 실제로 AI 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미래의 AI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스미스는 만일 AI로 인해 수익이 충분히 창출된다 해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막대한 이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뛰면서 180달러대에 거래가 됐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빅테크 중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0.64%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메타 역시도 1%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무려 오늘장에서 9%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350달러 기록했고요. 장중 한때는 358달러를 웃돌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회사의 성장세가 더욱 뚜렷할 수 있다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 일론 머스크에게 이를 맡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따라서 월가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 분석팀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높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살펴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서 원고를 쓸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을 수차례 수정해야 했을 정도로 오늘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엄청났는데요. 88,000달러 선까지 돌파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코인 관련주들 역시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부흥기에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액이 200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무려 25% 상승하면서 종가는 34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2만 7천여 개를 매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3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의 비트코인 매수입니다. 오늘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외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0% 가까이 상승하며 32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와 라이어 플랫폼즈는 각각 29.92%, 16.86%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비트코인이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은 몇 안 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중 하나라고 평가한 만큼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입니다. 역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장에서 금융주들 역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장중에 4%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는 3%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거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간 11일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주에 3년 만에 은행 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홉데이의 분석가 패디 스트릭랜드는 금융주는 운영 및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환경이 유리해질 걸 감안하면 전체 시장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주는 웰스파고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이상, 모건 스탠리 3%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회계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오늘장에서도 급락했습니다. 5.26% 하락하며 주가는 23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감사법인 언스트앤영의 사임 이후에 규정된 기간 내에 10K 공시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2019년에도 보고서 제출의 마감일에 맞추지 못해서 상장 폐지된 바 있고 지난 2020년에 재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섹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누가 당선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네. 정반대되는 예.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 예. 됐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뉴욕의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네. 지정학적 관련된 이슈,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트럼프 2.0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무역 전쟁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사실 가릴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불안함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증시의 흐름이 기대를 할 수 있다 할지언정 기타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역시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측정을 하거나 이에 대한 전망이 내어놓아지고 있는 게 지금 벌써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 회사에서 86페이지짜리 리포트가 한 게 나왔습니다. 저도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모두 다 읽어보고 그거를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과 동시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관세 전쟁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리스크, 세 번째로는 물가, 네 번째로는 강달러, 마지막은 미중 충돌인데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관세라고 하는 측면은 아마 달라지는 게 크게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보편적인 관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타 모든 국가의 일정 부분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든 정책의 폐기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은 역시나 어려움으로 보일 것 같고, 금리는 1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해결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우선은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주목되고 있는 물가는 아무래도 CPI 지표가 계속해서 잡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핵심이 될 만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 물론 시진핑이 얼마 전에 트럼프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조금 잘 지내보자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걸 고려하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관세입니다. IMF의 경우 전 세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어놓았는데 기존에는 내년 기준 3.2% 그리고 2026년에는 3.3%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과 동시에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0.8%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되는 2.4%로 그리고 2026년에는 대략 2%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조업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인데 그게 결국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역시 지금 우선은 핵심이 되는 이 IRA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77% 정도가 그래도 이 IRA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약을 내어놓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내연기관에 대한 성장을 조금 더 서두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완성차, 특히 배터리 부품, 이 배터리 부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난 박스를 쳐놨는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역시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던 날, 그 다음날 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섹터가 어디였던가? 2차 전지였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배터리 업계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적인 무역 교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당연히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대략 30%가 되었는데 이후로 조금씩 이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북미,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보이는 수출 교역량은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비슷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트럼프 집권 첫 번째 예전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대미 수출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 수출액이 급감하죠.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수출액은 오히려 다시 한번 급감하고 대미 수출액은 늘어납니다. 트럼프의 집권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모두 대중 수출이 한 차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이 지금 탈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량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에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을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타겟으로 삼았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던 시점에는 대미 수출액이 늘어납니다. 덕분에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대미 무역 수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는 거죠. 반면 대중 수출은 역시나 음액값을 보이는 적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트럼프가 집권을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타국, 예를 들어 미국 대비 다른 국가가 계속해서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를 이어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 당연히 가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집권을 했던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1년 기준으로 거의 360조.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연간 기준으로 원화 기준 360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수출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이 탄력을 잃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증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인데요. 사실 지금은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인하 사이클에 놓일 거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 아래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게 지금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은 올라가고요.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물 국채 금리에 비해서 금리 수준이 조금 더 높다,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격차가 지금 너무나 벌어지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달러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 1,400원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입장에서도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환율의 고환율 정책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유로 달러라든지 파운드 대비 달러는 역시나 강세였고요. 기타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엔화, 위안화 모두 다 강달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강달러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역시나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기타 국가와의 성장률 차이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미국만 조금 더 잘 갈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조금 미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흥국으로서의 적지 않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유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너무나 난다는 것.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이고 있는 그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조금 더 탄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저 덩치가 큰 국가가 저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기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파이는 결국에는 줄어듭니다. 유로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도 점진적으로 그 성장률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증시의 흐름인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와 부동산 투자인데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시점에서 더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중국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상황이 역시나 좋지 않죠. 대미 수출 비중은 쭉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줄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 트럼프 집권 1기 이후로 미국이 아니라 기타 주변국으로 이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것이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조금 쌉니다. 제품은 소폭 조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라든지 기타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이 수준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소득 자체가 높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진핑 집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인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경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쭉 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이 5가지의 리스크는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걸 모두 다 엎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로 주목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기 때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조금 그 관계가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우선은 조금의 기대감은 가지고 추후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특히나 중국의 입장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수혜 업종과 트럼프 피해 업종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쪽을 내다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뉴욕 시장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트럼프 랠리에 지금이라도 타야 할까라는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이 자료를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피해가 되는 섹터, 기대가 되는 섹터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는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아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 운송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철강 금속인데요. 이 중에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그리고 미주의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집권 이후 타격이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고요.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되었던 그 시점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세계 경제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전자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자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수혜를 봅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전체로 보면 그 파이는 커졌는데 아쉽게 우리나라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가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시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이 IRA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와 공장에 대한 증설, 신설 이걸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캐파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27년에는 대략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2차 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우호적인 경영 환경에 놓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꺾인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럽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국가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꺾이죠. 저 꺾인 만큼을 어디에서 채워왔느냐? 미국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또한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모두 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비록 어제 LG 엔솔의 주가가 적지 않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고요. 시간이 흘렀을 때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지난 8월에 1차적으로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회사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 당분간은 더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상당 부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생각보다 환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섹터가 좋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안 좋다더라, 저기는 안 좋다더라. 답안지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은 태양광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태양광은 1차적으로 트럼프 2기 때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라고 지목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피해는 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산업이 보이고 있는 성장성이 우선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는 우선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 대략 8,00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북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미향 매출이 견인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력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력 생산 중에 일정 부분을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올랐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10년 초반부터 산업의 한 가지 흐름이 되었다는 것. 그걸 감안하였을 때 태양광은 피해가 오히려 조금 적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인데요. 여기에서는 방위, 조선, 화학, 건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 조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화학이라고 하는 측면은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매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은 결국에는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가장 높습니다. PE나 PP 그리고 ABS 그 모든 것들이 1등인데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두 국가가 아무래도 충돌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저 틈을 조금씩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테슬라의 머스크죠. 전기차가 결국에는 이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 판매 이걸 감안한다면 화학 섹터는 생각보다 좋은 경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화학 섹터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였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차량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화학 섹터, 대표적으로 금호석유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도 나올 거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피해 업종으로 지목될 수 있을 만한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배제시킬 섹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참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조선,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나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섹터, 여기도 우선은 배제를 하고 주가가 많이 밀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 여기도 배제를 한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수혜도 피해도 아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섹터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해가 극명한 혹은 수혜가 극명한 산업군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영향권에서 벗어난 그런 네. 산업들은 지금 좀 눈여겨보면 어떨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섹터는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전선주들 한번 보게 되면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전선과 변압기 쪽의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요.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2015년 이후로 유의미한 전선 교체 작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생각보다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선과 변압기, 최근에 대표적인 특수 변압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산일전기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52주 신고가를 저는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의 조정도 적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선과 변압기 섹터를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들이 역시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좋습니다만 그 아래에 있는 부품 섹터, 이미 고개를 든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이버프로.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제외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 호치테크놀로지입니다. 결국 방산 부품 섹터에 속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전선과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목해 볼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권에서 벗어난 섹터, 변압기 그리고 전선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N증권 이청원 PB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경제학자인 앤드류 틸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간 양자 무역 적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아시아 수출 국가의 적자는 상당히 증가했고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무역 적자 감소에 집중함에 따라 다른 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틸트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특히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봤다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역이 재편된 덕에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 중국 제품에 평균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가 중국의 무역 흑자가 현재까지 같은 속도로 계속 확대된다면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0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7,85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한 수치이자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최근에서야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내수 살리기에 나섰지만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죠. 그 결과 1월에서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고 유럽연합과 아세안의 흑자는 각각 9.6%, 36% 증가했습니다.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은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무역 불균형 상황이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미국으로의 수출 흐름을 줄이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 이후 이어진 S&P 500 지수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시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시장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손은 불과 나흘 동안 S&P 500 지수가 4.95% 상승했다며 이 같은 거래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소형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은 S&P 500 지수가 연말에 6,200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오펜하이머의 기존 전망치 5,900에서 300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현재 S&P 500 수치 6,000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4%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8만 선을 뚫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무섭게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만 8천 달러 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전략가들은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대해 아직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은 몇 안 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중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점치며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위원회는 금리를 신중하게 인상하기로 하고 당분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BOJ는 어제 공개한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요약본에서 전망이 현실화되면 완화 정책이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위원은 금리를 신중하게 인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도 주목했는데요. 한 위원은 엔화 가치 하락은 기업 경영과 가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엔화 가치 하락의 되돌림은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민간 소비에 대해서 BOJ는 다소 미약하지만 생산, 고용, 소득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임금의 상승세가 소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CPI로 측정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며 전망 기간 후반에는 BOJ의 2%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습니다. 30년 만에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다시 뽑혔는데요.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로 뽑힌 이시바 총리는 10월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지만 의회 해산 후 총선을 거쳐 103대 총리로 꼽히며 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며 모든 걸 결정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도쿄 자본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사라졌다는데 안도하면서 제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선출이 발표됐을 때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국채금리 역시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전인대 상무위 리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실망감으로 해석된 전인대 상무위 결과 10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14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지난 8일 폐막을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 일정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연기되었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상당했었는데요.
다만 시장은 회의 결과를 실망감으로 해석했습니다. 폐막 후에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중국 지수 선물은 급락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당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추종하는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4.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인대 실망감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1.15%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중국 부양책 실망감을 함께하면서 홍콩 역시도 1.45%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실망했었던 이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만 집중된 부양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양 규모는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예상했듯이 총 10조 위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 타개를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한 건데요. 이는 현재 14.3조 위안에 육박하는 지방정부 악성 부채를 2028년도까지 2.3조 위안까지 낮추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을 상향했고요. 지방정부 특수채 가운데 0.8조 위안 규모를 악성 부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만 4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채 활용은 새로운 부양책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활용이 되던 지방정부 특수채가 부채 상환으로 활용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투자의 기여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두 번째입니다. 소비 진작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역시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소비와 부동산에 대한 부양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가 부재했다는 점 역시도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LS증권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소비가 아닌 지방정부 악성부채 상환만 고집한 건 경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이다라고 해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 진작 등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자금이 투입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한 셈인데요. 과감한 부양보다는 단계적인 부양을 선택한 중국 정부. 최근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투자, 즉 신규 착공보다는 안정화,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 즉 중국은 버블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신용거래 잔액과 거래 대금을 통해 체감할 수 있듯이 중국 증시의 리스크온 분위기가 오랜만에 형성이 되고는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과감한 부양책을 펼치지 않은 이유로 부동산 정책처럼 부양 기조는 유지하되 2015년도 때와 같은 주식시장 버블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추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회의였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 비축에 대한 필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준비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다시금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GDP 약 3% 수준이고요.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관세를 적용했을 시 중국의 경제 성장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정부도 당장의 공격적인 부양보다는 정책을 비축하고 또 추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아쉬웠습니다만 부양의 시점만 다시금 지연됐을 뿐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불변하다라는 부분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함에 따라서 증시 되돌림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은 지양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초점에 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투자증권도 아쉬웠던 중국의 전인데 이번에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공개 시점이 지연된 거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다수의 증권사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중앙권 증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 증시 조정 시에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전략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과 관련해서 관세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일정과 관련해서 저희 역시도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